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가끔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가성비가 참 좋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파트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란 저평가된 아파트를 흔히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흥에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흥 장현 영무 예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실거주 목적이신 분, 3년 전매 제한이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점이 60점 미만이신 분, 가점제에서 아주 애매한 그 점수대가 60점 언저리 아닐까 싶은데요. 이 60점 미만이신 분들도 당첨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시흥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흥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30%, 여기에 떨어지신 분과 합쳐서 경기 6개월, 이분들하고 합쳐서 20%, 그리고 떨어지신 분과 다 합쳐서 수도권 50% 이렇게 배정 물량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자금력이 부족하신 우리 3, 40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무 예다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그 위치 좀 볼까요? 네, 일단 영무 예다음은요, 시흥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흥시청역과 가깝습니다. 이 단지를 확대를 해보면요, 이 빨간색 박스인데요. 여기에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월곶 판교선이 신설될 예정이죠. 이 장곡역이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월곶 판교선에 신설 정류장이 생긴다. 요거 외에도요. 일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리고 과거에 분양했던 가격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당첨 가점, 그러니까 뭐 한 50점 중후반대면 당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60점이 넘어가면은 조금 더 좋은 입지, 좀 기다려보겠다, 조금 점수를 더 쌓겠다라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 미만이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 보면요, 이 아파트 브랜드가 좀 생소합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는 그 아파트를 보면요, 이 브랜드도 한몫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브랜드가 생소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힘은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뭐 이게 큰 건 아닙니다만 이 단일 평형대 하나만 있는 게 이게 저는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단지에서 살다가 너무 여기가 좋은데 20평대에 살다가 아이가 크고 좀 좁으니까 30평대로 움직이고, 뭐 30평대 사신 분이 40평대로 움직이고, 뭐 이런 형태의 자체 수요가 있는데요. 단일 평형대다 그러면 30평대가 맞지 않는 분들은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일 평형대는 자체 수요를 뺏기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년 전매 제한이 있어서 투자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택지 지구 내에 아마 송전탑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돈이 좀 없어요. 좀 돈이 부족합니다.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모집 공고를 보니까 84C가 가장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싸고 16층 이상인 경우에 분양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공급 금액이 4억 2,720만 원입니다. 여기 납부 스케줄을 보면요, 계약금 10%,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15%네요. 4회에 걸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자, 계약금은 내가 내고요. 이 중도금 부분 60%는 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집 공고를 보니까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보통 후불제를 하는데 여기는 주의하실 게 후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헷갈리는 부분도 정리해 볼까요? 자, 얘는 분양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60%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잔금 때는 어떻게 되냐? 난 돈이 모질라는데 이게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요, KB 시세 기준으로 70%까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분양가가 4억 3천 정도 됐었는데 내가 한 3년 뒤에 시세를 보니까 이게 한 6억이 됐다. 그러면 6억에 70%로
그러니까 요 대상이 되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잔금 때 선택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는 방법,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현금이 얼마나 든다는 얘기죠? 얘가 들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상세히 볼게요. 자, 계약금 4,272만 원을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코니 확장이나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금액이 300만 원, 뭐 4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약 시에 10%만 내시면 돼요. 이 둘을 합쳐봤자 1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건 나중에 낼 거고, 지금 현재 당장 청약할 때 잔금시까지 드는 비용은 이 계약금 10%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결혼할 때 조그만 빌라 하나 샀는데 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바람에 내가 청약을 못 넣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택 소유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은 주택으로 안 보는데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번에 있는 거예요. 밑에 거부터 볼까요? 전용 60제곱미터, 그리고 이 가격이 1억 3천만 원,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인 경우에는 그 무주택 기간에 이거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점제인 경우에 이 무주택 기간, 집이 있어서 0점이 아니라 요거는 제외하니까 그 나머지를 보고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직장이 어디가 많아, 어느 지역이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영등포구 순인데요. 이 영등포구는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뭐 서초구, 용산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비슷한 지역끼리 묶으면요, 이 강남구 100만 명, 서초구 50만 명, 150, 그리고 송파구 180만 명, 이 180만 명이 강남권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편하게 강남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바로 집값과 연관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묶어보면요, 금천구와 구로구는 또 같은 맥락이죠. 20만 명, 20만 명, 그래서 40만 명이 구로구, 금천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종로구하고 또 인근에 있죠. 그러면 60만 명, 40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중구와 종로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인천,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은 남동구입니다. 20만 명. 그리고 서구, 부평구 순이고요. 경기도를 좀 볼게요. 경기도는요, 수원시가 4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자족도시라고 얘기하는 게 일자리가 많아서고요. 만만치 않은 동네가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 성남시 판교. 자, 43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파리입니다. 18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공급 물량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흥시에 많이들 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월판선이요, 어디로 향합니까? 판교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 43만 명이 시흥시까지 올 것인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서울과 비교해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5위에 해당되는 용산구와 맞먹는 근로자분들이 출퇴근을 하고 계세요. 판교, 이 판교로 가는 노선이 바로 월판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좀요, 지도로 좀 표현을 해보면 눈에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도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노란색이 인천이고요, 이 녹색이 경기도, 그리고 이 분홍색이 서울인데요,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인이 많은 순. 그래서 앞으로 생길 지하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월판선을 보겠습니다. 월판선은 참고로 2021년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죠. 인천에서 시작해서 쭉쭉 가다가 광명, 그리고 여기가 인덕원, 그리고 쭉 가서 판교까지, 이 43만 명이 있는 판교를 향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환승이 가능하죠. 눈에 띄는 것만 좀 보면요, 일단 인덕원에서 4호선을 탈 수 있죠. 4호선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사당으로 가죠. 사당에서 2호선을 갈아타면 강남을 갈 수 있습니다. 용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요, 위례 과천선이 생겨요. 그러면 위례 과천선을 이용한다면 이게
신사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수서 쪽으로 가니까 요 라인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호선을 이용해서 안양 쪽, 이 안양이 7이잖아요. 안양으로도 갈 수 있고요. 신안산선을 보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이 시흥시청에서 탈 수가 있는데요. 이 시흥시청에서 탄다면 어디를 거칩니까? 광명시를 거쳐서 금천구, 구로구, 여의도, 그리고 용산구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안산선이 좋은 노선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많이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월곶 판교선이 개통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요 앞쪽 동네는 비싸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거주를 하신 분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해본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서해선입니다. 자, 이렇게 가죠. 서해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부천까지 다닙니다만 요 이후에는 대곡 소사선이 생기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좀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왜 빠졌냐면요, 이 원종 홍대선이 생겨납니다. 이 원종 홍대선이 생겨나면요, 여기에서 갈아타서 마곡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포까지, 홍대까지 갈 수가 있어서 비싸서 넘어오신 분들이요, 이 서해선을 타고 이 시흥시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은요, 신규 노선이 생긴다면 일자리 어디를 거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하철 신규 노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건 이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흥시에 전입했던 숫자는 지금으로부터 2년간입니다. 22,0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빠져나간 건 1,000세대 정도, 화성시로 갔네요. 네, 그렇다면 들어온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동구 볼까요? 남동구가 1,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일로. 근데 남동구는요, 직장이 20만 명이 있는 인천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안산시가 2,510이 빠져서 일로 들어갔죠. 부천시는요, 3,600세대가 일로 전입을 했네요. 부천시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가 20만 명이 있네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자, 이 노선이 어떤 노선입니까? 서해선이지 않습니까? 서해선. 이 서해선이 작년에 생겼나요? 이 서해선이 생김으로 인해서요, 지금부터 2년 동안 부천과 안산시에서 거의 한 6,000세대가 일로 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서해선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월곶 판교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신안산선이 이렇게 갈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넘어 계신 분들까지도 이 시흥시로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판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다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떤지 봐야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다음이 여기고요. 여기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고, 자,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장현 호반섬이십니다. 여기거든요. 입지는 얘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얘가 언제 분양을 했냐면 2017년 12월에 분양을 했어요. 그때 분양가가 4억 600만 원 정도, 경쟁률은 5대1 정도였고요. 712세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현재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2019년 1월에 4억 한 2, 3천에 시작했던 게요,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19년 한 10월쯤 될 것 같은데요, 한 10월경부터 쭉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5억 8천 정도 되는데요, 분양가가 4억 1천, 5억 8천,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오른 건가요? 그렇죠? 1억 7천이 P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얘다음은 4억 3천에 분양을 하죠. 근데 장현 호반서밋보다는 입지가 좀 더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 말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21층과 4층이 거래된 금액을 보면요, 5억 7천 그리고 4억, 거의 5억이네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한 7,3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분양할 때 이 분양 가격도 그만큼 차이가 났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예다음을 좀 보면요, 84 C타입을 보면 이 3, 4층인 경우에 분양가가 4억 1200이에요. 그런데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4억 2700이거든요. 이 차이가 1500이 납니다. 이 1500 차이가 나중에 상승장에서 가격이 오를 때는
7천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청약을 넣으셔야겠습니까? 네, 16층 이상의 청약을 넣으셔야겠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년 뒤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 한 1억 7천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지, 이게 3년 이후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흥시 최근의 거래량을 보니까요, 2019년 9월에 평균적인 수준에서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10월부터였습니다. 10월부터 거래가 늘어나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것이 2020년 2월, 저번 달이었죠. 2월 달에 무려 3배 이상의 거래량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요, 이게 분위기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3월 24일 날 거래량을 보니까요, 이 403건입니다.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현재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강남이 집값이 빠진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마용성에서 지금 노도강까지 집값이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100%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요, 이 노도강과 수도권 외곽 지역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관망세랍니다. 코로나 여파가 가장 크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거래가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상승장에서 침체기로 가는 그 변곡점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3년 이후에 입주합니다.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상승장과 침체기는 이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굴곡이 존재한다,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올랐다고 기뻐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스타의 한 줄평 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스타의 한 줄평은요, 부동산은 철길 따라 움직인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